안녕하십니까. 헌법의 기초 시간입니다. 법학과의 강경선 교수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헌법의 원리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헌법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국민 주권 원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첫째, 국민 주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주권 이론의 역사적 전개를 학습한다. 셋째, 국민 주권론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것을 토대로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1조 제2항의 주권 개념 및 내용을 알아본다. 넷째, 대한민국 헌법 원리의 두 번째 원리가 되는 자유민주 원리를 배운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의미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잘 보셨죠? 이제 오늘 그 헌법의 원리를 배운다고 그랬는데요. 이 헌법의 원리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헌법 원리라고 하는 것은 헌법 조문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헌법 조문들을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한 그 배후에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뭐 사회국가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헌법 조문들을 그 태어나게 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헌법 조문 그 자체는 아니지만 헌법 조문들을 구체화시킨 그 배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상위에 있는 그런 규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정한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을 해석하거나 이럴 때 오히려 이 헌법 원리들은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그 중에서도 지금 첫 시간에 배우는 그러니까 헌법 원리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국민주권 원리는 헌법 원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권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권력분립주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수적으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국민주권 원리라는 것은 헌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민주권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부터 이제 헌법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었죠. 군주주권이었습니다. 주로. 그런데 이제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국민주권이 시작됐는데 역시 국민주권이 시작되는 그 이후에도 국민들은 실질적인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투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달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민주권으로 나타나서 사회주의 국가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사회주의 국가는 나름대로 또 이제 뭐 7, 80년을 이렇게 하다가 또 대체로 다 붕괴를 했죠.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 국가를 취하고 있었던 근대 입헌주의 국가의 국민주권 원리도 여전히 앞으로의 과제라는 것은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을 보다 더 규범적인 헌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80년대의 7, 80년대의 군사정권 이것은 바로 국민주권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거기로부터 군부정권의 청산이라는 것이 국민주권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제가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주권을 실질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중에서도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말 주권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되묻고 또 그것을 정말 주권자답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헌법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해서 발달되어 왔는가부터 설명을 듣고 더 얘기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대적 의미의 주권 개념은 15세기에서 16세기경 유럽에서
절대 군주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형성된 정치적 및 법적 개념이다. 예컨대 프랑스의 군주는 밖으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신성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안으로는 봉건 제후의 영주권과의 꾸준한 항쟁을 통하여 국왕의 직접적인 지배권을 확립하는 중앙 집권적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30년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가 단위의 주권을 분명히 한 계기가 되었다. 군주 권위의 절대화는 보댕과 홉지에 의해 체결화되었다. 보댕에 의하면 군주는 왕권 신수설에 따라 신의 대리인으로서 절대적 권력을 가지며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데 국민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홉즈는 시민 자신의 권리를 군주에게 이양하였으므로 주권자인 군주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폐지할 수 있으며 그 자신은 법률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제 설명을 통해서 아시게 된 것처럼 오늘날 이제 우리가 국민주권 얘기하지만 이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초기에는 군주주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주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속적이고 또 불가분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이다. 이런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이 서버린티라는 거, 이 주권인데요. 당시에로 봐서는 뭐 교황의 그 외부로부터의 이런 그 교황의 영향력, 여기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 아무튼 이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권 개념이 나왔고요. 대내적으로는 많은 영주가 있는데 영주 중에서는 최고다. 그러니까 대내적인 면에서의 최고성을 띠고 또 외부로부터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가 이제 교황의 영향을 다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황의 이 영향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외적인 독립성과 대내적인 최고성을 띈다라고 하는 면에서의 한 군주의 주권성이 이제 논의가 됐고 당시로 봐서 그런 정당화 있잖아요. 권력의 정당화를 위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군주가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근대 국가의 한 맹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군주가 혼자서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끊임없이 이제 다수화로 다수가 주권자가 되는 쪽으로 역사는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수 계급이 주권자였다가 마침내는 이제 국민 모두가 주권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근대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 주권이라는 것도 내부로 들어가면은 다시 실질적인 국민 주권이 돼야 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또 인민 주권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인민 주권은 국민 주권의 허구성을 그러니까 형식적인 국민 주권이 아닌 실질적인 국민 주권을 위한 그러한 대안으로서 나온 것이 인민 주권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보셔야 되는데 또 인민 주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역시 국민 주권은 계속적으로 실질화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인권이라는 것도 저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역시 이 군주 주권이라고 하는 그 단일한 한 개인의 주권성으로부터 끊임없이 이것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편화되는 과정 속에서 개개인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개개인 국민 모두에게 이런 그 주권이라고 하는 주권자로서의 그러한 지위를 인정하는 이것이야말로 이제 바로 인권의 개념하고 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인권 오늘날 우리 헌법의 헌법 10조에서부터 인권 조항이 들어와 있는데 헌법 1조와 헌법 10조가 헌법을 지탱하는 두 가지 큰 기둥이다 이렇게 설명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헌법 10조부터 나오는 이 인권 조항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은 주권이 개별화된 뭐 이런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이제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주권은 군주 주권으로부터 국민 주권으로까지 이행이 됐고 다시 이제 국민 주권은 더욱더 실질화되는 그런 것이 현대의 과제다. 대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가분적이고 또 절대적인 것이고 또 대내적인 최고성과 대외적인 독립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주권자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권자는 역시 주권자라고 한다면은 입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 스스로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법권을 갖고 있고 또 집행을 하고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사법권을 갖는 이것이 바로 주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군주 주권 시대에는 군주가 입법권과 집행과 사법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주권이라고 한다면 이 국민주권의 시대에는 바로 국민이 입법권과 집행권과 이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장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행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은 그렇게 주어져 있지만 실질적인 행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위임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가 되겠죠. 직접 한다고 하면 그게 직접 민주주의가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그 직접 민주주의냐 대의제 민주주의냐 이것이 이제 바로 국민주권의 실질화냐 형식화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는 중요한 그런 이제 뭐 기준이라고 할까요? 척도가 됐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국민주권이 좋으냐 인민주권이 좋으냐 뭐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선 국민주권과 인민주권과의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권론은 역사적으로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이 주요 축을 형성해왔다. 프랑스 혁명 이후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대립을 바탕으로 각각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이 전개된 것이다.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이는 다음과 같이 구별되는데 첫째는 주권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국민주권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전체 국민을 주체로 두고 있지만 인민주권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개인의 집단, 즉 유권적 시민의 총체를 말한다. 둘째, 주권의 실현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국민주권은 전체 국민의 추상성으로 인해 주권이 대표에 의해 행사되는 간접민주제를 취할 수밖에 없지만 인민주권은 유권적 시민의 총체가 현실적으로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를 원칙으로 한다. 셋째, 위임의 성격에 있어서도 확연히 구별된다. 국민주권의 국민대표는